들어갑니다. 1문단 유추는 통상적인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이른바 법의 흠결을 직면하게 된 해석자가 취할 수 있는 보조수단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우리가 읽게 될 글의 제재의 유추인 거고요. 이 유추가 통상적인 법의 해석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겨져 왔다로 시작했으니까 통념을 제시하면서 아마도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통념과 반대되는 주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 염두에 둔 채로 글을 읽어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유추는 이른바 법의 흠결이라는 게 있어서 법에 무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법의 부족한 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수단의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본래 법의 해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내는 연역적 절차로 이해되었으며 유추는 특정 사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사례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 적용되는 규범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흠결 보충의 논리였던 것이다로 이어졌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해주는 구간이에요. 두 번째 문장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구별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법의 해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 법,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의 해석이라는 건 연역적 절차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연역적 절차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유추는 특정 사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바꾸면 법에 흠결이 있을 때라는 말인 거죠. 법에 흠결이 있을 때 그 사례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규범을 이러한 사례에 적용하는 거예요. 유사성을 바탕으로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 유추를 이런 식으로 법에서는 적용을 한다인 거고요. 그러니까 유추라는 것은 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일종의 흠결 보충의 논리입니다. 이 문단,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인 이해 방식은 법 해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나 1문단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은 전통적인 방식인 거고요. 이러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과 대조되는 새로운 주장이 지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 글에서 얘기하는 법 해석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우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서 법이 순수한 연역적 절차를 거쳐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법이라는 게 순수한 연역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넘버링 통일시켜 놓을게요. 흔히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도 유추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법의 해석의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를 규범에 맞춰보고 다시 규범을 사실관계에 맞춰봄으로써 규범이 정제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연역적 절차가 아니다에 대한 이유니까요. 긴 문장 중에 어떤 표현이 연역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찾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를 규범에 맞춰본다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규범에 맞춰본다는 건 애초에 규범이 먼저 기준으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규범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을 해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라는 부사격 조사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규범이 먼저 있고 그 규범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과정,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거라서 지금 이 앞에 적혀있는 과정까지는 연역적 절차이다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 그리고 다시 규범을 사실관계에 맞춰봄으로써 규범이 정제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가 연역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규범을 사실관계에 맞춰본다라는 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먼저 있어서 그 사실관계에 맞도록 규범을 정제시킨다라는 내용인 거라서 지금 저기에 색깔을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은 부분이 개별 사례에서 규범으로 나아가는 이 화살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법이란 건 순수한 연역적 절차를 거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역법처럼 정해져 있는 규범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것도 하지만 반대로 개별 사례에 맞추어서 우리는 규범을 정돈하고 정밀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하니까 역방향도 있어서 쌍방 과정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연역적 절차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인 거고요. 애초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주어진 규범은 다양한 사례들과 그 변형 사례들에 적용될 것이지만 그러한 사례들 하나하나에 대해 유일한 정답을 준비해 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보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에 적혀있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만 정리해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규범이요. 다양한 사례들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연역법 절차지만 하지만 but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뒷부분의 내용. 그러한 사례들 하나하나에 대해 유일한 정답을 준비해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 개별적인 모든 사례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을 규범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개별 사실관계에 맞춰봄으로써 규범이 정리되기도 하더라.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것까지만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법이 순수한 연역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의 내용이었고요. 뒷부분, 나아가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에서는 처리가 필요한 특정 사례와 그와 유사한 다른 사례 사이에서 유추가 시도되지만 유추는 흔히 말하듯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을 통한다. 이게 1문단에 있었던 내용 중에 두 번째 주장, 유추는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에 대한 반박인 거죠. 앞부분의 내용,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에서 유추가 시도된다 하는 것까지는 글쓴이도 인정하는 바인 거예요. 유추가 흠결 보충이 필요할 때 시도되는 건 맞다. 근데 글쓴이가 얘기하는 유추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유추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한다 하는 건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해당한다라는 걸 잘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글쓴이는 유추를 이런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유추는 항상 두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례에서 사례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꽂히는 게 일반적인 유추에 대한 설명이라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유추는 항상 두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개별 사례에서 제3의 비교점을 통해서 다른 개별 사례로 적용이 되는 과정, 이게 글쓴이가 얘기하는 유추인 거고요. 개별적 사례들에서 출발하여 제3의 비교점을 담고 있는 일반적 명제인 규범을 거쳐서 개별적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추의 구조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글쓴이가 얘기하는 제3의 비교점, 이 제3의 비교점은 일반적 명제인 규범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3의 비교점이라는 필기를 지우시고 규범으로 바꿔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유추는 개별 사례에서 개별 사례로 꽂히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에서 규범으로 갔다가 또다시 규범이 개별 사례로 적용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내용을 위에 있었던 1번과 관련된 글쓴이의 의견과 비교해 보시면 유추라는 건 개별 사례에서 규범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개별 사례에서 규범으로 나아가는 빨간색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일반적인 그 규범을 다른 개별 사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문단에 있었던 내용을 글쓴이가 반박을 했던 거고요. 그대로 3문단 연결해 보시면 결국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규범과 사례라는 이질적인 원료를 서로 결합할 수 있게 정제해가는 동화 과정을 받게 되는데 끊어갈게요.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흠결 보충이 필요 없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정리되는 거였고요. 흠결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유추는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으니까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규범과 사례라는 이질적인 원료를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정제해 가야 합니다. 규범과 사례라는 이질적인 원료를 서로 결합할 수 있게 정제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글쓴이는 동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동화 과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의 본질은 오히려 유추라는 말로 더 잘 표현될 수 있다.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겠죠. 이러한 법의 과정, 동화 과정의 본질은 오히려 유추로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추야말로 본래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개별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규범에 이르는 이 과정을 우리가 귀납으로 부르는 거니까 유추는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인 거고요. 다시 말해서 유추는 더 이상 흠결 보충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규범과 사실관계를 일치시켜가는 작업으로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글쓴이의 주장은 유추야말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이다 라는 거네요. 이 문단 첫 문장부터 전통적인 의견은 법 해석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태클로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그 내용이 이거랑 계속 연결이 됐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 해석이 유추의 과정이랑 결국 똑같다. 이 같은 결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은 종래에 해석과 유추를 엄격히 구별하던 와중에도 이른바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의 이름으로 거의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에 이른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증거를 하나 추가해 준 거네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래의 기존 의견이죠. 전통적인 의견에 의하면 해석과 유추는 엄격히 구별됐었거든요. 일반적인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유추를 적용해야 한다 하면서 엄격히 구별하던 그 종래에도 이른바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해석의 이름을 붙여놓고는 사실상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을 사용하더라.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말인즉슨 해석과 유추는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규범 획득의 수단들로서 해석과 유추가 정말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양자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정말로 다른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인즉슨 해석과 유추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인 거고요. 그러니까 해석과 유추는 정말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인 거죠. 계속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경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장 해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전통적인 견해에 입각한 원칙이니까 이때의 유추는 일반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유추는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인 거예요. 그런 원칙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경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원칙이 무력화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말인즉슨 이러한 원칙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앞에 있었던 내용, 해석과 유추를 엄격히 구별하는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 의하면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명분하에 실질적인 유추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의 원칙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해석과 유추를 구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가 동일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유추 금지의 원칙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법 해석의 영역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을 일관성 있게 통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통적인 유추 금지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하는 길일 수 있다. 글쓴이의 견해 제대로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통적인 유추 금지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전통적인 유추 금지 원칙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원칙의 취지를 잘 고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마무리가 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제시했던 해결책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법 해석의 영역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자 하는 게 한 가지. 근데 앞에 있었던 내용은 역시나
연역적 절차와 유추는 구별되지 않는다인 거죠. 이거 두 개를 동일하게 여기자.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자라는 말은 일반적인 법 해석과 유추의 과정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의견 그 자체인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을 일관성 있게 통제를 하자 하는 이러한 해결책이 추가적으로 제시가 된 거죠. 유추를 해석의 본질로 보자 플러스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을 통제하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당연히 유추가 모든 과정에서 적용이 되니까 그것을 방만하게 하지 않도록 통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에 해당한다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통적인 형사법에 따르면 유추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방만함을 통제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가 지문은 끝이 납니다. 나 지문. 법적인 판단에서 유추란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추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전통적인 입장에서 얘기했던 유추 개념이네요. 법관은 먼저 과거 사례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살펴보고 그 사실관계를 현재 사례의 사실관계와 비교한 다음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에 기초하여 현재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다이렉트로 추론한다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였고요. 일반적으로 판례법 국가의 법적 판단 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같은 형태의 추론, 유추겠죠. 유추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말인즉슨 글쓴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식의 장점을 유추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째, 선례에 대한 기속과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말인즉슨 선례에 대해서 기속,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유연성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한 성질 사이에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 둘째,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취급하라는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게 정의롭습니다. 라는 말인 거죠. 셋째, 추상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추의 세 가지 장점이 1문단에서 제시가 됐던 거고요. 2문단, 하지만 유추에 실제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요. 이 글의 글쓴이는 유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를 의미 있게 논하기 위해서는 사례 비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두 사례 사이에 유사하거나 다른 점들은 사실상 무한하므로 수많은 유사점들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것만을 추려내기 위해서라도 모종의 규칙 또는 원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사례와 사례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이러한 규칙 또는 원리는 두 사례의 사실관계를 연결해주는 일반적 명제라고도 할 수 있다. 가지문에 있었던 내용의 반복인 거예요. 두 사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명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명제의 개입이 없다면 과거의 사례는 그저 사례일 뿐 선례로서 현재 사례를 기속할 힘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 사례와 현재 사례의 유사점에 주목하는 것만큼이나 차이에 주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유추입니다.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그것과 다른 사례를 가져와서 기존에 있었던 사례가 이러이러했는데 A라는 사례가 그것과 유사하니까 같은 법률을 적용하자라는 게 유추잖아요. 근데 B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은 완전히 동일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유사한 점도 많겠지만 굳이 태클을 걸자면 두 사례 사이의 차이점들도 무수히 많을 거라는 말이죠. 다른 점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A와 B의 두 사례가 유사하니까 똑같은 적용을 적용하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얘네 둘이 가지고 있는 유사점이 법적으로 더 유의미한 성질이어야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더 유의미하다라는 주장이 가능하려면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규범이란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유사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유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태클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러나 법원이 그러한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했다면 이때 말하는 그러한 규칙이나 원리는 법적으로 중요한 것을 추려내기 위한 목적에서 적용되는 이 일반 규범을 가리키는 거고요. 법원이 만약에 그런 것을 특정했다면 사실관계의 유사성 그 자체보다는 그와 같은 규칙 또는 원리가 현재 사례의 결론을 정하게 된다. 즉, 현재 사례는 과거의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반적 명제의 규율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처리될 뿐인 것이다. 말인즉슨 B와 A가 서로 유사하니까 같은 결론을 적용하자가 아니라 B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일반 규범이 있는 거고 그 규범이 A에도 똑같이 설명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A에도 같은 결론이 주장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서 지금 이 글의 글쓴이에 의하면 유추 개별 사례에서 개별 사례로 적용되는 과정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을 포괄하는 일반 규범이 있어서 이 규범이 적용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의할 점, 아까 가글의 글쓴이도 유추를 하려면 일반 규범을 중간 다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가글의 글쓴이는 그 사람이 정의 내린 유추 자체가 개별 사례에서 규범을 통해서 다른 개별 사례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었던 거고요. 지금 나글의 글쓴이는 유추를 개별 사례에서 개별 사례로 가는 이 과정으로 한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문단, 설령 법관 자신이 두 사례의 유사성을 거의 즉각적으로 파악했다고 느낄 때조차 실은 그가 살아오면서 앞선 일반적 명제를 굳이 의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내면화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이랑 연결, 사례의 유사성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명제, 규범에 의해서 이러한 적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으니까요. 법관이 본인은 유사성을 파악했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 거다라고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유사성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사실은 그가 살아오면서 이미 의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내면화한 일반적 명제가 있어서 결국은 규범이 적용되는 것이다 했던 말 반복인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추론을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선례가 현재 사례를 기속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위에 줄 두 사례의 유사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가리킬 거고요. 두 사례의 유사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건 아마도 착각일 것이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직관적인 판단을 해서 두 사례의 유사성을 즉각적으로 파악을 했다면 이것은 애초에 추론이 아니다. 그리고 선례가 현재 사례를 기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이 경우 이른바 유추는 그것을 시도하는 법관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유사점들을 취사 선택한 결과인 셈이어서 근본적으로는 자의적일 수 있는데 그것은 실로 사법적 판단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런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경우는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 글의 글쓴이가 규범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두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 중에 법적으로 중요한 유사점을 선별해내기 위한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준 없이 정말로 법관이 직관적으로 두 사례의 유사성을 즉각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법관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사점들을 자기 맘대로 취사 선택한 결과가 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취사 선택한 결과가 된다라는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의적이다. 일정한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로 사법적 판단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럼 당연히 이때 말하는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이라는 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무언가 구체적인 규범, 구체적인 기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어야 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요컨대 지금까지 했던 말 요약 정리.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에 의해서는 법원이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장해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문장이 나 글쓴이의 최종 주장입니다. 나 글쓴이의 논증 과정을 잘 따라와 주세요. 1문단에서는 일반적인 유추, 전통적인 개념에서 유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문단부터 이러한 유추의 장점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유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러면서 2문단에 있는 건 유추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개별 사례에서 사례로 가는 게 아니라 규범을 사용한 적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었고요. 규범을 사용한다면 유추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맥락인 거죠. 근데 3문단, 만약에 규범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애초에 추론도 아니고 자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어차피 세상에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B라는 사례에 있었던 일을 A라는 사례에 새롭게 적용할 때 일반적인 규범을 쓰거나 일반적인 규범을 쓰지 않거나 세상에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규범을 쓴다면 그것은 유추가 아닌 거고요. 일반적인 규범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도 애초에 추론 자체가 아니니까 유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최종 결론, 유추는 불가능하다. 유추라는 것을 통해서 법을 새롭게 확장해낼 수는 없다. 라는 게 나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가의 글쓴이는 유추가 해석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 글쓴이는 전통적인 유추 개념에 입각해서 유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의 차이점 정리를 하셨다면 문제 풀러갑시다. 1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가와 나는 모두 유추의 본질을 법의 흠결 보충 수단으로 본다. 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였고요. 나는 유추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었고요. 2번, 가와 나는 모두 유추 개념이 일반적 명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가는 유추 개념 자체에 일반적 명제의 요소가 포함된다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입장이 맞고요. 나는 전통적인 유추 개념에 입각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가와 나는 모두 규범이 유추를 통해 확장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유추를 통해 규범이 확장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말하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표현이 다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규범이 유추를 통해 확장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 그 사실 가능성 여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면 가능한 선지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앞에 적혀있는 가는 확실히 틀리죠. 가는 오히려 유추라는 것이 법 해석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4번 선지, 가와 달리 나는 유추 개념이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4번이 맞는 말인 거죠. 나의 입장에서 유추라는 개념은 사례에서 사례로 다이렉트로 꽂힐 수가 없다라는 게 골자였으니까 개념 자체에 이미 내적 모순이 있습니다. 5번, 나와 달리 가는 유추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가는 유추가 법 해석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유추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을 할 리가 없겠죠. 2번 문제,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순수한 연역적 판단과 유추에 의한 판단은 구별된다. 일단 가에 의하면 유추라는 것은 연역과 귀납이 합쳐진 과정이었으니까요. 순수하게 연역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과 유추는 다릅니다. 가는 인정하는 바. 나의 의견을 생각해 보시면 나는 유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순수한 연역적 판단과 유추를 당연히 다른 것으로 구별을 하겠죠. 1번은 맞는 선지. 2번, 유추의 본질에 대한 오해는 유추의 기능에 대한 오해를 수반한다. 가글의 논리적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기존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유추를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보조 수단으로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유추의 기능, 글쓴이가 생각하는 유추는 법 해석의 본질인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오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가 글쓴이의 입장에서 2번 선지는 맞는 말이고요. 나 글쓴이 마찬가지죠. 유추를 생각하는 전통적인 입장에 의하면 개별 사례에서 다른 사례에 대한 적용을 통해 법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테니까. 근데 나글의 글쓴이는 유추를 통해서는 법을 확장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추의 기능 법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오해를 수반한다. 나글의 글쓴이도 동의할 거예요. 3번.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들을 비슷하게 보도록 해주는 사고의 과정이다. 이건 유추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어서요. 가와 나 모두 인정하는 바일 거예요. 중간 과정이 다를 뿐 B라는 사례를 A라는 다른 사례의 유사성을 근거로 적용하는 거였으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4번. 사례들의 비교를 위해서는 그 사례들 바깥에서 비교의 준거를 찾아야 한다. 가 글쓴이에 의하면 이게 유추의 특성 그 자체였고요. 나 글쓴이에 의하면 이게 유추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해석이 되는 거였죠. 어쨌거나 바깥에서 비교해 준 거 일반적인 규범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점은 둘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 모든 법에는 흠결이 있으므로 해석의 한계 지점에서 유추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모든 법에는 흠결이 있다라고 생각할 리가 없고요. 일단. 그리고 해석의 한계 지점에서 유추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하는 건 나는 확실히 반대할 거고요. 그래서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이라고 발문이 적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가와 나가 둘 다 동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였던 거고요. 3번 문제,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지문 읽으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유추와 해석을 구별하는 입장에 의하면 오히려 전통적인 형사법상 존재했던 유추 금지의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해석이라는 빌미로 실질적인 유추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과 유추를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유추와 해석을 동일시하되 지나치게 방만한 해석을 금지시키자라는 게 가 글쓴이의 입장이었던 거죠. 선지 확인하러 가시면 1번 형사법에서는 유추를 통한 처벌 규범의 확대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게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고요. 2번 유추를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보는 입장에서는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이 무의미하다. 2번 선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유추를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보는 게 가 글쓴이의 입장이었어요.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글쓴이는 이 유추 금지 원칙의 취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실현시킬 수 있을지를 궁리를 했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러한 입장에서 기존에 있었던 유추 금지 원칙의 취지가 더 잘 구현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 형사법에서도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처벌 규범의 확대 적용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형사법에서 이런 식으로 유추금지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더라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유추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해석은 가능한 게 전통적 입장이었으니까 확장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명분으로 처벌 규범이 확대 적용되어 버리면 그것을 금지할 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이게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이 무력화되는 이유입니다. 4번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을 사실상 우회함으로써 사실상 돌아감으로써인 거죠. 우회함으로써 처벌 규범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글쓴이의 생각인 거예요. 역시나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을 사실상 우회한다는 게 위에 있었던 이러한 3번 선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우회해서 실질적으로 유추를 해버리면 유추를 금지하려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 5번 유추를 흠결 보충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 전통적인 입장을 가리키는 거죠.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형사법상 처벌규범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유추를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유추는 애초에 금지되어 있으니까 유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유추를 사용하지 않고 했던 말 반복, 확장 해석, 목적론적 해석, 이러한 해석을 적용을 하는 거였죠. 4번 문제, 나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사법적 판단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 자의적이면 안 된다. 무언가 판단을 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이었어요. 1번, 사법적 판단은 규범 및 선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한다. 맞는 말. 2번, 사법적 판단은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를 요한다. 자의적인 판단이면 안 되고, 취사 선택의 결과면 안 되고,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맞는 말인 거죠. 3번, 사법적 판단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며 판단자의 자의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맞는 말. 4번, 사법적 판단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 맞는 말이라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상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정답이 5번. 사법적 판단은 사실의 확인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가치의 우선성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게, 가치의 우선성에 관한 것이 과연 지문에 있었던 어떤 표현에 대응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문단 유사점들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을 추려내기 위해서라도 규범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규범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려내기 위한 거예요. 가치의 우선성, 더 중요한 것을 추려내는 과정에 대한 동어 치환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가치의 우선성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5번 문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보기, 좁은 의미의 법 해석은 다른 말로 법 발견이라고 부른다. 이른바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기준으로 그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 획득 활동을 법의 발견으로, 그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법 획득 활동을 법의 형성으로 정의하여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보기에서는 법을 획득하는 활동을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앞에 있었던 내용, 법 획득 활동 중에 법 발견이라는 행위는 좁은 의미의 법 해석을 가리킵니다. 좁은 의미의 법 해석이라는 건 적혀 있는 글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을 법 발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적혀 있는 문헌의 한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법의 형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을 발견하는 건 좁은 의미, 법을 형성하는 건 보다 넓은 의미의 해석을 가리킵니다. 구별해 주시고, 법 형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추를 통한 법의 확장적 적용이다. 역시나 적혀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법의 확장적 적용 과정을 우리는 유추, 법의 형성이라고 이 보기에서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적혀있는 내용은 가에 적혀 있었던 전통적으로 법 해석과 유추를 구별하는 의견에 해당하는 거고요. 한편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도 해당 문헌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또는 넉넉하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이 경우 후자의 방식, 넉넉하게 해석하는 이 방식을 확대 해석 내지 확장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넉넉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넉넉하게 해석하는 걸 확대 해석 내지는 확장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가의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법 획득 활동이 일견 법률 문헌이 미치는 사례의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성을 가질 때에도 그것이 확장 해석인 것인지 유추인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기에 의하면 유추와 확장 해석을 구별하는 기준은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향이라도 이러한 기준 안에 있으면 확장 해석, 이러한 기준 밖에 있으면 유추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선지, 가는 확장 해석의 적극적 활용으로 인해 좁은 의미의 법 해석과 유추의 차이가 축소된다고 본다. 가의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확장 해석이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바람에 그 전에 있었던 해석과 유추의 차이가 축소된다. 이거 둘 사이에 실질적인 구별이 없어진다.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유발하더라 라는 게 글쓴이의 입장이었으니까 1번 선지 맞는 말. 2번, 가는 좁은 의미의 법 해석과 유추를 구분하는 입장이 오히려 더 위험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해석과 유추를 구별해버리면 오히려 유추 금지 원칙의 취지를 더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2번도 맞는 말. 3번, 가는 해석과 유추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므로 법률 문헌에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맞는 말이겠죠. 보기에 의하면 법률 문헌에 가능한 의미가 확장 해석과 유추를 구별하는 기준이었으니까. 근데 가의 글쓴이는 해석과 유추는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글쓴이니까 3번도 맞습니다. 4번, 나는 유추를 통한 법의 확장적 적용보다 확대 해석 내지 확장 해석을 통한 법의 확장적 적용이 덜 자의적이라고 본다. 나의 글쓴이는 유추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유추는 적용하면 안 된다. 유추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추를 할 게 아니라 확대 해석 내지는 확장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란 게 결국 특정한 규율 범위 내에서 규범을 적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규범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상태가 덜 자의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나는 추가적인 규칙이나 원리를 도입하여 유사성 판단 기준을 보강하면 유추의 규범 확장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유추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요. 유추가 규범 확장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를 강화한다라는 말이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6번 문제,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동그라미 A에 있었던 게 다른 규범을 써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맥락이었어서요. 정답이 바로 4번 선지가 됩니다. 옆에 사전적 개념 모두 다 적어 놓았으니까 이 아이 설명은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